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1987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 김경찬 작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찬 작가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요.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그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크레딧에 문익환 목사님의 그 기일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에는 박종철 열사님 기일이셔서 네. 서울에서 좀 행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배우를 비롯해서 감독 그리고 전부 이제 그 추모 행사에 참여하는 일정들이 있어서 주말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도 같이 참석하셨죠? 네, 배은심 여사께서도 문 목사님 생전에 네. 자주 교류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네. 네. 요즘 1987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기를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실감하시나요? 어떻게 실감하시는지? 그냥 이렇게들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네. 고맙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뭐 예상은 좀 하셨었나요? 기대 반 걱정 반 뭐 그랬다고 봐야죠. 네. 사실 기대를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보통의 영화들이 그 갖고 있는 이야기 서술 구조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특정한 주인공이 없는 방식의 이야기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뭐 걱정들이 조금 있었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아직도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 다시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 태우랑 박종철 서울대 심장마비? 22살짜리가? 오늘 밤 안으로 화장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대공 업무입니다. 찍으십시오. 이 새끼가 어디서 찍으라 말아요.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예? 쓰러졌답니다. (5.18을) 다룬 영화는 그동안 몇 편 나왔습니다. 그런데 6월 항쟁을 다룬 영화가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6월 항쟁에 관한 영화 시나리오를 쓸 생각을 하셨는지 집필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기자 선배하고 개인적으로 네. 술자리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조선시대 사극을 한 편 쓸 생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야, 6월 항쟁 같은 건 왜 아무도 안 하니? 너 같은 애들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이제 2015년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고, 이제 2017년 겨울에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때쯤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네.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 6월 항쟁이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기 위한 항쟁이었기 때문에 네. 12월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그 한 표를 행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막상 대선이 이제 당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2015년 그때까지만 해도 네. 권력이 뭐 막강했던 때거든요. 이전 대통령의 권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그래서 좀 겁이 나거나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을까요? 저는 겁은 안 났어요. 어. 네, 그냥
어떤 권력이든지 힘이 빠지는 순간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냥 묵묵히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관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 보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에 투자를 했다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배우들도 이런 영화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혹시 나중에 네. 무슨 일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던 거는 영화 보는 중간에 이제 강동원 씨가 캐스팅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강동원 씨가 캐스팅이 됐고 응하게 됐는지. 원래 시나리오상의 배역명이 잘생긴 남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께서 그뭐 실제 사진들을 크레딧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굉장히 잘생긴 그쵸.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와 거의 이제 흡사한 형태의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분이 영화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한열 열사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 연희가 신문을 봤을 때 충격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배역명이 이제 잘생긴 남학생이었는데. 네. 강동원 배우가 그 장준환 감독하고 단편을 같이 한 친분이 있어서 2016년 여름쯤에 시나리오를 이제 받고 뭐든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뭘 시키지?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강동원 배우에게 박처원이 박 처장 역할을 맡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아무리 뒤져봐도 둘 중 하나였어요. 박종선 열사 역이나 이한열 열사 둘 중 하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한열 열사 역을 잘생긴 남학생 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폐가 되지 않는다면 돕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캐스팅에 응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첫 단추였죠. 네. 그렇군요. 그럼 광동원 씨는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배역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응하셨고 이 영화에 그 잘생긴 남학생 역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유독 네. 눈에 띄는 게 강동원 씨가 배우로서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 이한열 열사의 실제 어머니 되시는 분과 그렇게 자주 만나 뵙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 것 같아요. 이제 TV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촬영이 들어가기 전부터 네. 계속 만나 뵙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 제가 이제 가운데서 네. 스케줄을 맞추고 조율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이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신 배은심 여사께서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네. 세상에 이제 아프고 힘드신 분들을 이제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 만난 것은 이제 4월 달에 네. 이한열 열사 묘소에 왔을 때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댁에 가서 점심을 같이 했었죠. 원래 점심은 예정이 없었는데 네. 저 강동원 배우의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이제 이한열 열사 어머님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식사를 거르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식사를 못했다는 얘기를 이제 어머님이 듣고 네. 그러면 있는 반찬에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뭐 이것저것 꺼내시더니 순식간에 뚝딱 불락전골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맛있게 네. 밥을 먹었죠. 그게 이제 첫 네. 만남이었고 그 뒤로도 꾸준히 만남을 가져왔었고 촬영할 때도 제가 이제 어머님 이한열 씨 어머님 모시고 가서 촬영하는 걸 보실 수 있게. 네. 예,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힘든 장면 말고 네. 대학교 안에서 네. 연희와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같은 거는 이 연세대학교에서 찍었거든요. 네. 그때 어머님께서 그 강동원 배우하고 이제 김태리 배우하고 둘을 이렇게 보시면서 네. 우리 애한테도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전부 눈물을 참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참 그렇군요.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신의 진짜 아들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착각이 들 배은심 정도로. 어머님도 네. 강동원 배우를 그냥 배우로 보지 않으시고 네. 마치 본인의 아들의 분신처럼 생각하세요. 강동원 배우도
마치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애틋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역사를 배경으로 역사를 영화로 옮겨서 만든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선입견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구가 조금 맞아요. 들어있지 않을까. 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약간 그런 장치를 두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어디까지가 팩트, 진실이고 허구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다 실제 다 실존 인물이죠. 네. 실존 인물들이고요. 이야기도 거의 대부분 실제 그대로이거나 네. 영화적으로 약간 변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희 같은 경우에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허구의 인물은 아니고요. 네. 네. 영화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김정남 씨가 네. 네. 연희로부터 편지를 받는 데서 끝나잖아요, 영화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편지를 받은 김정남 씨가 영화 속에서는 교회에 숨어 있는 걸로 돼 있지만 네. 이 고영구 변호사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 댁에 숨어 계셨어요. 네. 그때 그 편지를 명동성당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고영구 변호사의 아내분과 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황국자 여사와 고은영 씨 이 두 분이 가끔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당시 그 고은영 씨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었고 영화 네. 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대신 그 고은영 씨가 했던 역할 중에 일부를 이제 모티브를 따서 연희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연희조차도 실제 인물에서 모티브를 따왔고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실존 거의. 인물을 모델로 했다라고 그렇군요.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거의 현실과 99.5% 정도 똑같다라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대부분. 네.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없다는 평이 돌아요. 우리 작가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6월 항쟁 자체가 어떤 네. 한두 사람 또는 서너 사람이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만들어진 일이 아니고 네. 네. 말하자면 전 국민이 합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몇 명의 이야기로 이 영화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가 주인공인 구조를 만들다 보니 마치 이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이야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해에는 실은 2015년에 제가 천착하고 있었던 주제가 직업윤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보니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해 버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네. 예전에는 야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라는 사회 풍토가 있었다고 치면 네. 2015년 무렵에는 남들 다 하는데 왜 이제 이렇게 그렇죠. 돼버린 거죠. 네. 실제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2016년에 그 촛불 집회 이전에 이제 최순실 사태 때 증명이 됐듯이 확인이 네. 됐듯이 의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처방전 없이 높은 사람에게 뭐 주사를 놔둔다거나 네. 기자들이 특정 인물을 음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딘가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낸다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하라는 공문은 안 하고 남 뒷조사나 한다거나 뭐 댓글을 달고 있다거나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직업윤리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대주제는 6월 항쟁이지만 네. 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직업윤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관객들이 이런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네.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지난 10년 동안에 이 영화가 뭐 만들어졌다면 개봉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지금은 상업 영화관에서 지금 벌써 500만이 돌파됐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들 제작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영화 1987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국민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촛불 집회가 없었으면 이 영화가 과연 그 극장에 무사히 이제 만들어져서 극장에 개봉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마저도 관객들, 이 대중
민초들이 함께 만든 영화가 아닌가. 아마도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좀 특별하게 봐주시고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500만을 넘어섰는데 그럼 관객 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좀 예상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입가에 미소가 빙긋 지어지시는 거 보니까 두 배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0만은 넘어서 사실은 뭐 네. 천만 가면 좋겠죠. 네.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모자란 수치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1987이 그런 6월 항쟁에 관한 영화의 네. 첫 영화일 뿐이지 끝 영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87년에 6월 항쟁이 있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6월 항쟁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6월에 80년 6월에 이태춘 열사라든지 부산에서 사망하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6월 항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처음 만들었으니 네. 앞으로 더 많은 저보다 더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는 조금 모자라게 좀 멈춰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겸손까지 그러니까요. 갖추셨어요. 자, 1987 영화를 통해서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또 각자의 직업 윤리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 양심의 물결이 좀 반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앞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네.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직업의 귀천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987을 보신 관객들과 또 볼 예정인 관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안 보셨으면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987에 관한 영화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 김경찬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미래를 더 밝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아는 게 우리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